안녕하십니까, 박상현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6년도 9월 달에 AFPK 대비해서 책이 전면 개정이 됐죠. 전면 개정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준비를 하셨던 분들이 안타깝게 69점으로 떨어지셨던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안타깝게 이제 새롭게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개정됐던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변경된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변경되진 않았습니다. 전면 개정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목차가 많이 변하죠. 그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용어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법률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제도적인 부분들이 바뀐 것들은 좀 반영이 돼 있겠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연금 부분에 대해서 공적연금 부분과 세금 부분, 그리고 용어들이 좀 많이 순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경제 시장 변화, 통계학적인 변화들이 많이 변했다는 거, 이런 정도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면 개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뭐 2번, 3번, 4번 도전하셨다가 떨어지셔서 6월 달에도 안타깝게 떨어지셔서 9월 달에 또 시험을 봐야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강의를 꼭 주의 깊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일단 FP 개론과 직업 윤리 파트 부분은 바뀔래야 많이 바뀔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순서가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FP 개론 쪽에서 나오는 이제 소비자 신용 파트에서 나오고 있는 우리가 이제 모기지론이라든가 아니면 뭐 보금자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제도가 좀 많이 바뀌었죠. 그거를 제외하고 나서는 대부분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신용평가 부분에서 개인의 어떤 회생, 그리고 개인의 파산제도,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변경된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거의 반영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별로 변경된 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역사와 프로세스 6단계는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6단계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재무설계와 보험과 은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은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은퇴에서도 제3단계에 있는 순미래가치 구하는 문제는 매번 빼놓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당연히 자산 부채 상태표라든가 아니면 현금 흐름표, 평가나 분석, 이런 것들은 여전히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변함없이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틀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라는 게 특징이죠. 그 다음에 윤리 주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바뀔 수가 없죠. 내용이 대동소이하고요. 그 다음에 윤리 심의 기준이라든가 아니면은 자격 인증자 윤리, 그 다음에 어떤 이 평가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재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의 제도들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특히 인증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바뀌게 되면 수험생이라든가 아니면 합격자들이 혼란을 가하기 때문에 많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되며 좀 반영된 내용을 보게 되면 소비자금융과 부채금융이 조금 변화가 있죠. 그래서 소비자금융이라든가 부채금융 쪽은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라든가 아니면 신용판매라든가 아니면 신용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변화되는데 큰 변화는 없습니다.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업무 수행시 유예사항이라든지 직업 윤리 부분들이 변경된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차별점 없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은퇴 설계 부분은 기본적으로 개요와 프로세스와 공적연금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은퇴 설계 개요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의 은퇴 제도라든가 아니면은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노후화 속도,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은퇴 설계의 중요성들이 가장 강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시장이 변화되고 어떤 그런 경제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터치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가미된 걸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이 변화가 없고요. 중요한 거는 이게 시험이 잘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한 번 정도 쑥 읽고 넘어가시는 파트잖아요. 그 다음에 은퇴 설계 프로세스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변화된 게 없고요. 중요한 건 이제 3층 제도에서 기본적인 공적연금, 그 다음에 퇴직연금, 그 다음에 개인연금 파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적연금은 계속 변하죠. 그래서 국민연금이라든가 아니면은 직영연금에 따르는 사학연금이라든가 공무원연금이라든가 아니면 군인연금이라든가 이런 연금 자체는 제도가 변하죠. 조금씩.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반영이 당연히 됩니다. 이 개정은 이거는 전면 개정이 아니어도 부분 개정에서도 계속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적연금은 어떻게 방법이 없죠. 근데 공적연금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바로 노인복지제도의 이해입니다. 노인복지제도의 이해가
조금 더 세분화되고 조금 더 자세히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노인 요양시설이라든가 노인 재가복지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양화되고 있죠. 그다음에 서비스도 다양해지고 그런 혜택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교재에서. 그런 분들은 꼭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다음에 퇴직연금 제도는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퇴직연금 제도와 개인연금, DB, DC, IRP 이 부분은 변함없이 똑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강조하고 있고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3층 제도에서는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공적연금이 가장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도 국민연금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퇴직연금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제도가 바뀌면서 DBDC, IRP로 바뀌면서 굉장히 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현재는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진 않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3층 제도에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제도가 뭐죠? 이제 개인연금 파트죠. 그래서 개인연금 저축이라든가 연금저축, 뭐 신탁이라든가 펀드라든가 보험에서 주는 세제 적격. 그래서 우리가 뭐 12%까지 연간 400만 원 불입하는 거에 대한 12%를 혜택을 주는 그 연금저축보험 신탁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거 외에 비세제 상품이라고 해서 개인연금을 개인적으로 따로 가입하는 게 있죠. 그건 2억까지는 거치식으로 비과세가 되는데 그 파트가 좀 중심적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전보다는 공적연금보다는 그쪽 파트를 좀 더 강조해서 나오고 있죠. 이게 트렌드죠.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국민연금의 모든 걸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우리가 이제 은퇴 생활이라든가 국내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다 바뀌죠. 이건 뭐 경제 시장이니까 바뀔 수밖에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제도는 조금 더 나았으니까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틀을 바꾼다 그러면 한 30% 정도 바뀌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속 및 상속 설계, 그 다음에 상속 재산의 분할과 유언. 자, 기본적으로 상속 파트는 민법과 민법과 세법과 사업 승계로 나눠집니다. 세 개로.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민법은 용어에 대한 설명이죠. 상속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뭐 유언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유류분할 얘기, 그 다음에 기여분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뭐 특별 승인제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포기라든가 상속 포기, 그 다음에 단순 승인, 한정 승인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런 민법적인 용어를 체계를 꼭 잡고 있어야 되는 체계이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되죠. 그건 변화된 건 없습니다. 자, 상속세, 증여세 파트로 세법으로 가게 되면 세법 파트도 변한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기존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면 됩니다. 당연히 상속세와 증여세에서는 상속세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상속세 파트를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법과 세법과 사업승계를 보게 되면 민법 파트가 한 60 정도 차지하고요. 세법이 한 30%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사업승계 부분이 10%를 차지하는데 10%도 그렇게 막 중요한 내용들은 별로 없습니다. 뭐 기업에 대해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라든지 아니면 유한책임회사라든지 이렇게 구별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승계 절차라든가 이 정도만 알면 되기 때문에 변화된 거는 없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법은 민법, 세법, 상법으로 나눠지는 좀 특이한 구조의 시험이죠. 근데 상법은 거의 안 나오죠. 그리고 개정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민법은 거의 개정이 없죠. 그렇죠? 세법 중에도 가장 안 바뀌는 게 상속세, 증여세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의 바뀐 거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 법률 관계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CFP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조금 더 차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왔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문제 수준 자체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속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나왔지 않았던 그 동시사망의 추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계산 문제들도 특히 나오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언 설계 내용들이, 그러니까 유언에 대한 우리나라에 5가지의 유언 방법이 있겠죠. 그 5가지 유언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존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뭐 이런 그 정의 정도만 나왔다면 지금 좀 예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큰 틀은 바뀌지 않았다. 한 10에서 15% 정도 바뀌었다라고 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의 파트는 원래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법률 관계, 그리고 공법 관계,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는 문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의 투자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권리와 법률 관계는 변한 게 없어요. 없고, 전체적으로 공법 관계, 그래서 우리가 뭐 기본적인 공법적인 체계들 있잖아요. 뭐 국토 관리에 대한, 국토 토지에 대한 어떤 관리 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바뀐 틀이 없습니다. 내용 다 같고요. 기본적으로 뭐 순서가 뭐 바뀌었다.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 가치평가 부분도 우리가 뭐 복성시 평가법이라든가 아니면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매매사례 비교법이라든가 아니면 수익성 분석법이라든가 이런 자체가 많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똑같다라고 보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예전보다는 계산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뭐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투자 결합법을 갖다가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매매 사례 비교법이라든가 복성시 평가법 구하는 건 다 한 번 정도는 풀이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변한 건 없는데 조금 변화됐다고 한다면 부동산 경제와 시장 부분들은 좀 바뀌겠죠. 아니면 부동산 경제가 예를 들어서 예전까지만 해도 교재 자체가 박근혜 정부의 어떤 정책까지 나왔었는데 지금은 좀 더 발전이 돼 있죠. 그래서 뭐 미분양이 작년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없었는데 올해는 좀 미분양이 많이 나오고 있죠. 또 특히 이제 내년도에는 미분양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지역 경제에 있어서 뭐 이 부동산 시장의 어떤 그런 과열 국면에서 지금 현재는 뭐 지방 토지라든가 지방 건물 자체들도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신공항 건설에 따르는 뭐 제주도의 땅값 상승 이런 것들이 좀 반영돼서 나왔다는 것 정도고 투자하는 기법들은 변화된 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상가라든가 아니면 뭐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뭐 오피스텔 투자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죠. 네, 그런 방법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가 뭐 시험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맞춰주는 과목이고 어렵다라고 한다면 일단 공법이랑 법률 관계가 좀 어렵죠. 민법 체계에 나오는 물건과 채권의 관계.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뭐 이 토지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전체적으로 원래 부동산 시험은 대표적으로 토지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다라고 보면 됩니다. 건물보다는 토지 쪽에 중심을 맞춰서 공부를 하면 좋겠죠. 그건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게 되면 부동산 가치 평가가 약간 좀 어렵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계산 문제가 좀 많이 나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권리와 거래, 뭐 중개제도 조금 바뀌었는데 엄청나게 많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이것도 한 15% 정도 내에서 변동이 있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는 바뀐 게 별로 없네요. 별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세금은 바뀌지 않을 수가 없죠. 세법이 바뀌면 제도가 바뀌면 무조건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4개정과 비슷한 수준으로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순서를 좀 바꿨고요. 예전에는 좀 법인 쪽을 조금 더 강조해서 책이 교재가 써 있다면 지금은 법인 쪽은 많이 뺐고요. 개인 사업자 중심으로 써놨다는 게 조금 특징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설계를 할 때, 재무 설계를 할 때 법인은 설계 안 하죠. 개인을 보통 대상으로 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재무 설계 자체가 소득세와 뭐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소득세 체계와 그다음에 뭐 사업자 중심으로 한 부가가치세와 개인 사업소득세 구분으로 해서 조금 교재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장에는 뭐 세법의 기본적인 원리들이 나오는 거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에 대한 거 뭐 금융소득 종합과세 아니면은 뭐 인적공제라든가 이런 것 같은 종합소득 공제 파트 그런 것들이 뭐 중심적으로 나오는 건 여전히 똑같고요. 뒤에 보면 부동산 파트에서는 뭐 이 취득시, 보유시, 처분시에 따르는 세금 똑같이 나옵니다. 변화된 거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과열되거나 이렇게 투기 과열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과열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도가 많이 바뀌지 않죠. 대부분 다 이렇게 풀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부동산을 억제하는 정책들은 생각보다 이 제도들이 어려운데 뭐 풀어주는 건 그냥 제도를 없애버리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유두리가 있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제도 자체가 많이 변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조금 더 이제 바뀌었다면 뭐 퇴직소득세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 은퇴에서 연관이 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시험 문제 나기엔 좀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이게 시점 자체가 2020년 뭐 이렇게 뒤에 가서 시점으로 계산해 놔야 되기 때문에 계산 문제로 나오기는 쉽지는 않죠. 그렇죠? 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연금소득이라든가 보험 관련 세금이라든가 금융종합과세,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 특징이 있다면 약간 사업자와 세금 분류를 좀 이 파트를 좀 분류했다고 했었죠.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세법 변경에 따른 전반적인 개정 정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교재가 전면 개정이 아닌 부분 개정에서도 20% 이상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세법이 뭐 전체적으로 개정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예전에 그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는 큰 틀의 변화? 요 정도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건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이미 반영돼 있기 때문에 교재에는. 그래서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뀐 부분을 다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지만 공부 안 하신 분도 있으니까 어차피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인 개정 부분이 많이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세금도 그렇게 뭐 원래 우리가 뭐 두려워할 정도로 많이 바뀌진 않았네요. 자, 투자 설계는 한마디로 얘기 드리면 변경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통 투자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역사가 바뀌지 않는 것처럼 전통 투자 예전에 만들어놨던 기법들이 변화되진 않겠죠. 그래서 뭐 CAPM이라든가 아니면 막고이치에 대한 어떤 효율적 투자 기회라든가 기회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변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뭐 베타라든가 아니면 뭐 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변화되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이 변화된 거 있죠. 뭐 증권시장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30%에 따른 서킷 브레이크라든가 아니면 사이드카라든가 이런 제도들이 좀 변한 거 외에는 뭐 별 차이가 없고요. 그 다음에 교재에서 예전에 반영되지 않았었는데 파생상품 쪽에서 우리가 환 관련해서 우리나라 이제 선물 시장 자체가 외환 선물 시장은 세 가지밖에 없었었는데 네 가지로 늘어났죠. 위안화가 늘어났는데 이제 그 부분이 좀 더 언급이 돼 있는 정도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거의 변경된 게 없고요. 기본적인 뭐 투자 환경 자체도 뭐 진술이 돼 있지만 뭐 투자 환경이라든가 뭐 경제 환경 변화된 게 시험에 거의 안 나오죠. 안 나오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중점적으로 공부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별화되는 개정 내용은 없다라는 게 이게 또 특징이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위험 관리와 보험 설계입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틀을 다 변경해 놨습니다. 일단 순서도 다 바꿨고요. 용어도 현재의 트렌드를 맞게 다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한 60에서 70% 정도 바뀌었다라고 보면 될 정도로 가장 많은 이 개정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은 보험 파트입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가 아예 다 흔들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보험업법이라든가 상법에 나오는 그런 보험법에 따르는 그런 규정에 따르는 용어 자체가 바뀐 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익자라든가 뭐 아니면 뭐 피보험자라든가 이런 개념은 바뀐 건 아닌데 전체 용어 자체가 굉장히 좀 더 세련된 단어로 많이 바뀌었고요. 현재의 보험론에 따르는 그런 이론들이 많이 접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이론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접목이 돼 있어서 뭐 보험을 잘 평가하는 방법들로 구성이 돼 있죠. 일단 보험은 위험관리와 보험 설계라는 두 가지 파트로 돼 있잖아요. 근데 위험관리 파트는 변경될 게 사실 없죠. 하지만 새로운 이름들이 좀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뭐 자가보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더 뭐 캡티브 보험 이런 것도 좀 어려웠었죠. 근데 그런 보험들이 좀 더 나오면서 조금 더 체계가 탄탄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교재가 굉장히 그 외국에 있는 책처럼 좀 더 이렇게 외국에 있는 책들을 보게 되면 다양한 사례들이라든가 좀 풍부한 이런 그 이론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좀 그렇게 조금 변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기 때문에 좀 준비를 새롭게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문제가 풀려지면은 굳이 뭐 또 안 봐도 좋겠지만 용어 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던 분들은 새로 책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보험 설계를 달려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공부를 안 하셨다면 처음부터 책을 좀 꼼꼼히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위험관리와 보험 설계가 변경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 전통적인 그런 보험 설계나 위험관리 책으로만 고수를 했는데 이번에 좀 전체적으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공부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용어를 좀 더 재정의했어요. 재정의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좀 더 변경했고요. 거기다가 살을 좀 더 많이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산업 전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보장제도, 연금보험 세부 내용은 어차피 다 반영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보험산업 전체적인 내용들,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험사업이 현재 어떤 사업이고 뭐 변액연금의 사업, 뭐 손해보험의 사업들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보험 설계 파트, 위험관리와 보험 설계를 보게 되면 보험 설계 파트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분야 자체가 처음에 뭐 보험에 관련된 용어들, 그 다음에 보험업법들이 나오고 뒤에 보면 이제 보험에 대한 특별한 상품들이 나오죠. 그래서 뭐 생명보험에서 있어서의 뭐 연금보험이라든가 종신보험이라든가 변액보험이라든가 변액 유니버셜 같은 거 나오게 되고요. 손해보험에서 나오게 되는 뭐 자동차보험이라든가 아니면 화재보험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양한 뭐 질병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실손보험 같은 게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뭐 그런 체계는 흔들리진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반영되는 것들이 용어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잠깐 다시 또 정리를 하게 되면 큰 틀이 많이 바뀌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뭐 이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뭐 재무 설계라는 흐름 자체가 뭐 기존과 동일하고요. 그 안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갈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고 뭐 안에 있는 내용들의 경제적인 시장 반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바뀌었고 그다음에 제도들의 변경, 세금의 세법들에 대한 변경 이런 것들 당연히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감수하실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조금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은퇴 설계의 공적연금 파트와 퇴직연금 파트의 조금 변화된 내용들, 그 다음에 연금 세제 부분들, 그 다음에 퇴직소득세에 관련된 뭐 이런 뭐 계산하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뭐 정의라든가 이런 문제들, 특히 이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 신탁 같은 경우에 계산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연금저축 신탁 같은 경우에 나오는 문제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절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금 파트는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변경된 내용은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보험 파트에서 조금 더 많이 변경됐기 때문에 심도 있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연도에 2016년도 9월 달을 대비해서 9월 달이나 뭐 내년도에 12월 달이나 아니면 내년도에 또 3월까지 이 교재를 가지고 또 공부를 하셔서 내년 6월까지 시험 보죠. 그래서 이 새로운 교재를 가지고 또 공부를 많이 하실 텐데 저희 이페스 코리아와 함께 하시면서 요약 강의도 많이 들으시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정규 강의 들으시고 모르신 것도 질문하시고 하셔서 꼭 합격의 기원을 합격이 꼭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면 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